정부의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금융권과 대기업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이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수출도 10% 미만의 성장률에 머물러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정만대에서는 먼저 정부의 잇따른 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우려되는 복합 불황의 가능성을 이웃 일본의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아울러 금주의 포커스에서는 KDI가 내놓은 구조조정 종합대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비롯해 모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거래도 거의 형성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전세 가격은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실태와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완공돼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한 주민은 불과 30여 가구. 입주율이 전체 가구의 10%에도 이르지 못할 만큼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빌려서 이사 오고 또 전세도 안 빠지니까 여기에 지금 잔금은 치러야 되니까 다 융자로 대출로 이제 대출을 하는데 대출 융자도 지금 비싸잖아요. 지금 이사를 와도 힘든 입장이니까 뭐 전세 내놓은 집이 더 많은 거죠. 입주를 못 하는 거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전세 입주자도 없어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계약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일단 입주할 때쯤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 그만둔 사람도 있고 나머지 전세금이 빠져야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현재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평균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약 18%가 내렸고 분당은 24%, 일산은 19%, 대구는 28%, 그리고 인천은 23%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평형보다는 대형 평형에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값과 함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매매가도 큰 폭으로 떨어져서 7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가격 하락은 그동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만 7천여 가구가 밀집돼 있는 이곳 분당 신도시도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특히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지만 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1억 9천만 원이던 26평형은 1억 5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내렸고 32평형은 5천만 원, 그리고 48평은 1억 1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팔려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살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급매물은 간혹 거래가 되는데 10개 정도의 급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한두 개 정도만 좀 겨우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용 빌딩도 빈 사무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과 강남 지역은 현재 비어있는 사무실의 비율이 평균 20%대를 넘어섰고 임대료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일거의 부동산이 쏟아져 나온 상태의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고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실질적인 투자 메리트가 상실이 됐고 또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상당히 많았던 게 지금 빠지는 현상. 주택이나 건물보다 더욱 상황이 나쁜 곳은 토지 시장입니다.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들이 한꺼번에 많은 토지를 팔려고 내놓으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매물은 약 17조 원어치.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대출 담보로 잡아두고 있는 대기 매물도 30조 원어치 이르러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이 이제 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좀 팔려고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부동산 경기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함께 침체된 경기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현재와 같은 실물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반등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 들어서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마치고 고금리가 해소되고 구매력이 살아나면서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극심한 침체에 빠져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회복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거품 제거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기업과 가계의 자산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알아봅니다. 부도가 났거나 자금난에 시달려온 기업들은 부동산 매각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이 팔려야 은행 빚을 갚고 시급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이 같은 기업의 자구 노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6건 정도 매각 물건을 내놨는데 가액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각 처분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그 담보로 잡힌 만큼의 가액을 변제할 수가 없고. 아니 그건 못 참아요. 아니 좀 싸게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참아요. 당장 빼주세요. 전세금 분쟁으로까지 확산된 집값과 전세값 하락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도산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에는 최근 들어 장기 연체로 경매에 넘겨지는 부동산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용 또는 전세 자금용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전세는 안 나가니까 대출도 못 갚고 생활비도 없는 그런 상태죠. 이자도 못 내겠다 했고 지금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기업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은 무려 210조 원. 금융기관 대출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 만큼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직결되면서 금융권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20-30%씩 값이 떨어진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담보 금액에 접근해 있어 이른바 복합 불황의 우려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담보 가치 하락으로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축소하면 기업과 가계의 도산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다시 부동산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산 디플레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짓잘 못하다가는 복합 불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위기감을 감안해 갖가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토지공사가 3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 기업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했고 아파트의 재당첨 제한이 폐지됐으며 개발 부담금 인하를 비롯한 토지 공개념 완화와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등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락세가 멈출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And the location is 순화동 종로구 in Seoul.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외국인 투자 역시 여전히 무늬만 무성할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아직 덜 거친 거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그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절차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관련 업계에선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의 폐지 등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야만 급격한 하락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막고 있는 전세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완전히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을 좀 촉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에 정부가 융자를 좀 지원하도록 하고, 다음은 그 양도소득세를 과감히 철폐해서 주택을 매입을 촉진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긴 어렵지만 중산층과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도 성장기 한때 망국병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급속히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한꺼번에 거품이 빠지면서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의 투기 시장에서 투자의 시장으로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7개국이 엔화 안정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또 국내에선 기업에 이어 금융기관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머뭇거렸던 경제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 조치들이 현실화되면서 단기적으로 금융경색과 대량 실업 등 큰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더 큰 결실을 얻기 위해 이런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내실 있는 개혁의 추진과 함께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성공적인 방북이 구체적인 남북경협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경제전망대에서는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싼 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도 알아봅니다. 금주의 포커스에서는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을 만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봅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한 대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의 성공 신화에 도전하는 사이버 창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봅니다. 정부의 거듭된 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침체를 거듭해오던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급매물이 대부분 팔리면서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이는 현 시세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보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달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31평형 아파트 값은 5개월 사이 1억 원가량 내린 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소마다 평균 10건이 넘었던 급매물은 한 달 사이 대부분 팔렸습니다. 2억 9천에서 3억에 매매되던 게 여기 5월 25일 날 급매로 매매된 게 1억 9천 5백에 매매가 됐습니다. 분당 같은 수도권 신도시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33평형 아파트도 5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멈추면서 한 달 이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매매값이 한 달 전보다 1,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대형 아파트가 내림세를 보인 서울 지역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현재로 약간 반등을 해서 2억 6천 7천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내림세를 거듭하던 전셋값 역시 강남 일원동 경우 한 달째 안정세입니다. 31평형은 한 달 전보다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약간 상승을 했었죠. 아직까지도 바닥세를 헤매고 있는 중에서도 약간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분당은 33평형 전셋값이 500만 원 이상 상승한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도 평소보다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5월 중순 이후로 한 업소당 매매 건수는 한 5, 6건, 전세 건수도 한 6, 7건 정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조사한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한 달 전보다 평균 0.3% 오른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인천 안양 등 6개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대전 등 8개 지방도시 전셋값도 이제는 오름세 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격 동향은 5월 들어 하락폭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세가 바닥이라는 일반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단독주택 가격도 대체로 하락세가 끊어진 채 수도권은 지난 한 달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 60평짜리 단독주택은 5개월 전보다 2억 정도 내린 채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급매물은 한 달에 10건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기를 항상 뒤따라가는 것이 단독주택 경기의 그 특성인데 이제부터
4, 5개월 정도 후에는 단독주택의 매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땅값 역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전체 면적의 9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안정세입니다. 하남시 외곽 지역인 이곳은 땅값이 지난해보다 20% 내린 평당 4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당시 가격은 50에서 60, 그 다음에 때로는 7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IMF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현재로서는 40에서 50선 정도 그대로 지금 유지가 돼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 한 대기업이 토지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나대지 3,900여 평입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0% 하락한 뒤 한 달 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외환 위기 이후 5개월 동안 10% 하락했던 전국의 평균 지가가 지난달에는 0.7%밖에 내리지 않은 채 안정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의 지가 하락률이 지난달부터 크게 둔화됐습니다. 5월 들어서 점차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0.1%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한 달 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당장 화랑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우리 경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중산층의 구매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2000년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계속되고 경기가 침체에 있는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기 어렵고 2, 3년은 지나야 부동산 경기가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값이 바닥권을 형성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시세에 맞춰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보다 싼 값에 내 집을 살 수 있는 유형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요즘 들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습니다. 침체된 주택 경기로 한산했던 서너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전세 살다가 이제 한 30평 전후에서 싼 아파트가 하나 매입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32평, 33평형 정도의 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금액이 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그 35평이나 40평 이렇게 중대형 평형은 아직도 금액이 지금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로 거래가 활발했던 일산 신도시. 지난해보다 30% 정도 내린 값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7평형 아파트는 4천만 원이 내린 1억 1천만 원에 2억 원에 거래되던 32평형은 1억 4천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내놓은 급매물은 현 시세보다 15% 정도 더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시는 것보다 요즘 나온 것 중에서 좋은 거를 마음에 드시는 집이 있다면 선택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잘하시는 일이 아닌가. 급매물은 값이 싼 만큼 나온 지 일주일이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이루어지는 김포 사후지구. 한때 4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30평 아파트가 오히려 분양가보다 200만 원이나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가 허용된다고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게 적길 것 같아서 이 같은 분양권 전매 허용 조치는 주택 청약 통장이 없어 청약 기회를 놓쳤던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을 한 아파트를 권리금을 안 주고 사실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신다면은 실질적인 지금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허용 조치에 이어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4천만 원까지 중도금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도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25.7평 이상 민간주택 입주 예정자들도 주택은행 등에서 중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주택도 최근 들어 인기입니다.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어 싼 값에 주택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데다 등기 절차가 복잡한 어려움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게 좀 다양하고 또 변수가 많고 지금 판례도 이리저리
최근 회복세를 보여온 주택값이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세인지 반짝 강세에 그칠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합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평균 5% 정도 올랐고 신규 분양 시장에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한 달 사이 급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아파트값이 최고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거둬가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다시 나오더라도 그것은 한 1,000만 원 이상의 그 차액으로 높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27평짜리는 한 달 전 1억 3천만 원 선에서 1,000만 원이 올라 1억 4천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름세는 특히 목동과 강남 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과 일산, 분당 등 신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32평짜리 아파트는 분당이 1,500만 원 올랐고 강남과 상계동도 1,000만 원씩 올라 한 달 사이 오름세가 10%에 이릅니다. 이런 아파트값 회복세는 이달 초 신규 분양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존 아파트값도 함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과 중도금 대출 등 정부가 내놓은 주택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가 큰 몫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강보합세로 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주택보급도 많고요. 또 신규 물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향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의 구조 조정도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경기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반짝 경기로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침체와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만 실업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를 부양해 고용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업자 수가 늘고 또 소득이 줄면서 지난 1, 4분기 도시지역 근로자 가정의 전체 소비는 1년 전보다 9%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저축이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소비가 지나치게 줄면 산업활동이 위축돼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소비가 우리 경제를 보다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경제전망대에서는 안전한 금융상품의 선택 방법과 부동산 재테크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주의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과 정책 등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까지 내림세를 멈추고 곳에 따라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잠복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폭넓은 시장 정보와 정교한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IMF 체제 하에서 필요한 실속 있는 부동산 재테크법을 알아봅니다. 서울 부암동의 60여 평 빌라입니다. 시가 2억 3,500만 원짜리가 급매물로 1억 7,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시가보다 30%가 싸게 나온 셈입니다. 이곳 부동산 중개소에 나와 있는 급매물만 해도 100여 건에 이릅니다.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건 정도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1회 유찰할 때마다 감정가가 20%씩 하락해 두세 차례 유찰된 매물을 잘 고르는 것도 투자 요령입니다. 이 32평형 연립주택은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이지만 유찰 4번 만에 최저 입찰 가격이 6,144만 원으로 9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경매는 각 지방법원이 경매 날짜 14일 전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때까지 적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앞으로도 거품이 많이 빠질 소지가 있고 또 경매로서는 아파트를 싸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실속이 있습니다. 서울 모기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27평형은 분양가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살 경우 웃돈 200만 원을 얹어 1억 1,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직접 분양받고 중도금을 내면서 기다리는 시간과 이자를 감안하면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 주택 청약 통장이 없어 청약 기회를 놓쳤던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프리미엄도 없고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도 같고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분양권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까지 거래는 좀 뜸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내리고 정부와 은행으로부터 평수에 제한 없이 최고 6천만 원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신규 분양에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전용 면적 50평 미만인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점도 부동산 시장의 호재입니다. 이 분양 사무실은 지난 4, 5월 동시 분양 때만 해도 청약률이 3%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들어서는 청약률이 100%를 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하향 안정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규 분양주택으로 상당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32평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185%를 기록했습니다. 상가는 IMF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하철 환승 역세권은 인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통되지 않은 역세권을 미리 노려보는 것도 투자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 건축비 인상으로 신축 건물보다는 3년 이내 중고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평균 수익이 연간 8 내지 12% 나올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지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일반 나대지나 소규모 단독택지보다 기반시설이 좋고 땅값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이달 말까지 택지를 공급하는 곳은 의정부와 온양, 논산 등 전국 22곳.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렸고 땅값도 최고 52%까지 할인해 줍니다. 수도권 중심의 준농림 지역도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지금 한 40~50% 정도 가격이 지금 떨어진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갖고 수도권 지역에 준농림 지역 투자해볼 만하십니다. 기업이나 금융권 구조 조정이 지속되는 내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는 2, 3년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자금을 잘 활용하면서 투자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부동산을 여유 있게 고르는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의 모델하우스. 하루 평균 1,5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60 내지 70%는 초기 분양이 되고 1년 이내에는 100% 다.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대책에 힘입어 구매 심리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 부담이 많은 대신 융자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새로 분양될 아파트는 주공 만여 가구와 민영 4만 4천여 가구 등 모두 5만 4천여 가구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에 6,500여 가구, 대전에 1,800여 가구 등 18,000여 가구의 분양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조치가 부동산 경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소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물이 이번 주에만 30여 건이 나왔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한 물건 특이 분양가보다도 마이너스 된 상태의 역프리미엄 현상이. 미분양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넘치더라도 시세차와 분양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합니다. KBS 뉴스 나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합병에 이어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합병을 합의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합병을 통한 대형은행은 우량 선도은행을 보장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의 지구촌 경제하에서 세계 우량은행과 경쟁하려면 규모의 대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행들이 주력해야 할 과제는 내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은행 합병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실 자산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1차적인 지원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금융계도 그에 상응한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계의 고통 분담 의지 없이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이 우리 경제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경제전망대에서는 등락이 엇갈리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 동향을 알아보고 안정세를 보이는 아파트 분양 현황을 통해 내 집 마련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금주의 포커스에서는 손병두 정경련 상근 부회장을 만나 5대 재벌그룹이 내놓은 사업 구조조정 계획의 추진 상황을 들어봅니다. 또 IMF 시대를 맞아 달라지고 있는 혼수 문화를 소개합니다. IMF 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가 최근 반등세로 돌아서자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상승론과 상승세가 반짝 경기에 불과하다는 하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동향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3만 가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목동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35평형 아파트 전셋값은 현재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전셋값이 오르던 지난 7월 가격이 2달째 강보합세입니다. 또 대형 평수인 45평형 전셋값도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아직은 오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사를 가지 못했던 수요자가 7, 8월에 집중되면서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된 지난달 중순부터는 전세 물건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꼬마이가 있어서 저층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구했어요. 앞으로의 전셋값 추이를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는 전세 거래가 월 평균 10건 정도 이루어졌으나 지금 현재는 한두 건 정도로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값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지난 7월 초 평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상승한 후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2평형은 1억 5천만 원, 47평형은 2억 3천만 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평형별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간간히 거래되고 있으나 대형 평수는 6월 말경에 호가가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오른 이후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는 사람이나 문의 전화도 줄었습니다.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놓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호가로 물건들을 내놓으시는 성향들이 짙으시고, 그리고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걸로 관망들 하셔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둔화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급매물을 거둬들인 사람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락세와 보합세를 지속된다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해서 아파트가 급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재도 많아 전세와 매매값이 5 내지 10%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은 IMF 체제 이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지역 8차 민영 아파트 동시 분양에서 입지가 좋은 대형 건설업체 아파트는 청약률이 최고 135%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인 반면 다른 아파트는 극히 저조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이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3조 원의 중도금 추가 지원을 해도 신규 분양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 이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론과 하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반에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이자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안정화 추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리라 전망됩니다. 주택 구매력 약화로 거래는 부진하면서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들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 5%대로 회복하면서 부동산 경기도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고 다음 달 이후 경기 부양책이 확대된다면 내년 초 부동산 시장도 잠에서 깨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가을 전국에서 아파트 13만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나 전세가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교적 위치가 좋고 물량 공급이 풍부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골라 매물을 찾으면 올가을이 아파트 구입의 적기라고 조언합니다. 입주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서울 도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 규모도 커 분양 당시 인기가 높았지만 입주를 앞두고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매물들이 주변 부동산 중개소마다 10여 건에 이르고 가격도 시세보다 10% 이상 쌉니다. 잔금을 치러하시는 분들께서 급매물이나 전세를 내놓으시는데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 단지는 열흘이 지나도록 입주율이 10%를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1,700여 가구 가운데 30% 정도가 매매나 전세로 집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매물과 전세가 나오면서 아파트 값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주를 전후해가지고 1,700세대 중에서 한 350개 정도가 전매나 아니면 전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달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서울에만 7천 가구를 넘습니다. 수도권 지역까지 합치면 올가을에 7만여 가구가 새로 입주하고 이 가운데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10곳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올가을에만 13만 가구가 입주를 마칩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한 해 신규 입주 물량의 60% 정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매매와 전세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년도에 주택 저당 채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춤한 이번 가을철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적기로 보입니다. 특히 올가을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당분간 새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나 단지가 큰 신규 아파트는 투자 대상으로도 좋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되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면 입주 6달 안에 가격이 적어도 10% 이상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입주일을 전후로 한 달 정도는 인근 아파트보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매입을 하시면 향후 입주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적어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인근 아파트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됩니다. 일부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7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전철역에서 500여 미터 떨어져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단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분양이 되지 않자 회사 측이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미분양된 세대에 대해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2년 동안 무이자 유예를 해주고 4천만 원의 경우에는 1년 무이자와 1년 9.5%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 입주하려면 분양권 전매 제도를 이용해 대상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지난 3월 분양가가 자율화되기 이전에 분양돼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값이 쌉니다. 또 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내 생활권에 맞는 아파트를 인기 지역을 골라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매도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한 번 안 내는 단계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사람은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입주가 임박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매물을 선택하거나 분양권 전매제를 이용해 보는 것이 올가을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과정까지 모델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재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1,500가구를 해소하기에 마련한 건설업체의 투자 설명회. 최근 아파트 분양률이 부진한데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인기 개그우먼이 등장하고 공짜 경품도 푸짐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라면 한 박스는 기본이고 운 좋으면 쌀 5가마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을 모으기 위한 경품은 오늘 하루만도 2,700만 원치에 이릅니다. 경품도 공짜로 많이 주고요. 아파트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서 참 좋으네요. 재테크 등 좀 더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까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진출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이곳을 찾는 고객은 하루 평균 15,000명. 이 업체는 분양률이 20%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갖고요. 광고 효과가 기존보다 10배 이상 클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 750여 가구를 분양하는 이 건설업체도 모델하우스 오픈에 앞서 서울 강남 일대 15,000가구에 장미꽃과 홍보책자를 보내 주부들의 심리를 자극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한 채의 아파트라도 더 팔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판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숙입니다.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정보 시간에는 부동산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금리가 떨어져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좀 호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중동이다. 이제 금액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 관망하는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IMF 이후 가격이 상당히 출렁이었습니다. 이제 금매물이 많이 나왔다가 또 지금 현재 약간 그 안정을 갖고 있고 향후 이제 금년 말까지는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아파트의 그 미분양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상가나 오피스텔도 지금 그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고 토지에서는 일부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에 조금의 움직임이 좀 있는데 어쨌든 관망세로 있고 아주 움직임이 조금 같이 가지 않는가 이런 좀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떨까요? 지금쯤 부동산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구입하는 시기는 이제 금액이 물건이 많이 나왔을 때는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내년 2월 상순까지는 오히려 구입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기는 그 신규 아파트나 그 미분양 아파트는 조건 좋고 금액이 좀 싸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고르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나 그 요새 그 많이 나오는 분양권 전매 아파트는 그 연말 연시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급매물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자기 조건에 맞는다 그러면은 2월 안에 사시는 거라고 보고요. 토지는 지금 현재 그 뭐 그린벨트도 좀 풀린다 소리도 나오고 또 저기 금강산 관광 이런 거로 해서 약간의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거든요. 관망 후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좀 신중을 좀 기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예. 이번 겨울에 좀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아무래도 이번 겨울에 사두는 게 나쁘진 않을 듯 싶네요. 그렇죠. 예. 아파트 시장의 선호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보면은 뭐 무조건 큰 평형의 아파트만 지금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50평, 60평 그 시세 차이가 많이 본다 그랬었는데 IMF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평형에 맞는 약 30평대가 지금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요. 또 지금 그 사시는 그 위치에 따라서 환경이라든지 교통, 가격 등에 대해서 선호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환경을 보는 선호도가 어느 조사에 의하면 43.8%가 나왔고요. 교통은 지금 IMF라 역시 기름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39.1%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나왔고 그다음에 상권, 이전에 제일 많이 봤던 학군이 제일 적게 된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여기 IMF가 좀 바꿔놓은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작은 평수를 선호한다니까 정말 IMF로 인해서 거품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겨울이 사기에는 적긴데 이 파는 사람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사는 사람은 좋지만은 파시는 분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는 지금 상태라 그러면 결국은 뭐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을 내릴 수뿐이 없습니다. 상당히 좀 주변 금액 보셔서 상당한 차익을 좀 내려놓고서 파시고요. 급하시지 않고 좀 시기를 좀 보신다 그러면 내년 그 상순 3월 달 정도 2월 하순부터 3월 이후에 어느 정도의 부동산이 조금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때 정도에 파시는 이런 시기를 자기 그 여건에 맞추셔 가지고서 파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파시려면 가격 우위에 타물건보다 싸야 팔리는 거니까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좀 나아질까요? 예, 지금부터 한 내년 2월까지요. 상당한 가격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된 금액에서부터 아마 3월부터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변에 경기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내년 그 하반기 약 7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금액이 상향 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2002년까지는 그렇게 큰 폭등은 없더라도
안정권으로 간다. 대신 지금부터 2월 달까지는 상당 폭의 그 가격 하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떨어진 금액에서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현재 금액부터 올라간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1,7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동안 썰렁했던 모델 하우스와는 달리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요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요. 저희가 입주할 때쯤이면 사나도 손해볼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러 왔습니다. 지난 25일 청약을 마친 이 아파트는 800가구 분양의 경쟁률이 무려 4대 1이나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수원의 조건이 좋은 일부 아파트는 100%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IMF 직후에는 분양률이 20, 30%로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는 7, 80%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는 분양률이 100%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아파트 분양 회복 조짐으로 지난 8월 11만 4천 가구이던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석 달 동안 7천 가구나 줄었습니다.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올해 최대 물량이 나온 서울 지역 11차 동시 분양에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서울 지역 신규 분양 시장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이번 겨울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겨울에 아파트 마련을 고려해 봄직하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조심스러운 분석입니다. 나신아 기자입니다. 어제 문을 연 이 견본주택엔 하루에 관람객 2만여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건설업체들은 이번 분양이 신규 아파트 시장 회복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방객들의 관심도나 이런 걸로 감안을 했을 땐 한 2 내지 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 2일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11차 동시 분양에 나온 물량만 5,200여 가구.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형 건설업체 4곳의 공급량이 3,900여 가구로 전체의 76%에 이릅니다. 청약 관련 예금의 장점이 내년에 대부분 사라진다는 점 등을 들어 실수요자들은 새 아파트 마련을 고려해 봄직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건설업체들이 내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란 점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적체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 솔직히 변수입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 경쟁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번 겨울에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주변 지역과의 시세 차이와 분양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 뉴스 나신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높은 금리로 시중 자금을 끌어모았던 신종 적립신탁의 만기가 시작되면서 17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투자 대상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금관리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특히 신종 적립신탁에 묶여있던 자금 가운데 17조 원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어서 이 뭉칫돈의 향배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김종명 기자입니다. 높은 금리로 시중자금을 끌어모았던 신종 적립신탁이 1년 만에 만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에 잠겨온 돈이 무려 44조 원. 이 가운데 17조 원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와 자금시장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 만기 후에 원하시는 시점에 언제든지 분할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익률이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당수의 고객들은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오가며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혼돈도 오고 고민스럽고 그렇죠. 그대로 놔둬도 이거 보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진 지난 10월부터 은행권의 신탁 상품에선 3조 원이 이탈했고 주식시장에는 3조 원의 자금이 흘러들었습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린 은행권과는 대조적으로 증시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타 금융권에서 자금 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면 증시가 보강된 유동성을 위해서 더욱더 화랑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갈 곳을 찾는 뭉칫돈이 늘어나면서 연말 자금 시장의 고객 유치전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 네, 이렇게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중이실 겁니다.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박유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만기 이후에도 은행에 남겨둘 수 있지만 10% 안팎의 수익률에 만족해야 합니다. 은행 금리는 계속 낮아질 추세고요. 증권 쪽은 수익률이 아무래도 은행에 비해서 높으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하루에만 20포인트 넘게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주식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 위험도 높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도 이달 들어 5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개인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형 수익증권을 이용하면 위험을 줄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저점에 지금 달해있기 때문에요. 내 집 마련할 차원인 사람이라 그러면 올 겨울이 급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해 보실 만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여윳돈이 많지 않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이 회복이 빠르면 부동산이나 주식 쪽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게 완만하다면 아직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의 변동을 잘 살피면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경기 부양 대책까지 가세한 때문에 얼마 전 미분양됐던 아파트에 계약 신청자들이 몰려서 추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박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F 체제 이후 모처럼 아파트 추첨 열기가 넘치는 한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일 마감한 동시 분양에서 60%인 1,024가구가 미분양됐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일 만에 일반인 신청에서 2천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신청만 하면 당첨됐으나 이제는 추첨까지 해야 하는 등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마저 띄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이 투자하기 적기인 것 같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미분양 아파트 43가구가 남아있던 이 아파트도 일반인 신청에서 경쟁률이 11대1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입주 시기인 2, 3년 후 투자 가치가 클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면요. KDI와 삼성, 현대에서는 7.8% 그러니까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OECD에서는 8.3%, 금융연구원과 메릴린치에서는 올해 실업률을 8.5% 이상으로 지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50만 명 정도, 지금 완전 실업률이 저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그 직장 갖고서는 월급을 생활하는 수준에 못 미칠 사람까지 합치면은 저기다가 50만 명을 더해야 됩니다. 그게 한 2%가 좀 넘는 숫자거든요. 작년 연초에 2.6%였습니다. 완전 실업률이. 그게 7.5% 수준까지 왔고 거기다가 더 얹어서 지금 한 1%포인트 이상 정도 들어간다. 거기다가 50만 명 더 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감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숫자가 적게 잡아도 180만 명, 많이 잡으면 좀 제대로 잡으면 한 200만 명 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유지해 오면서 실업이란 말은 아주 낯선 말이었는데요. 네. 이제 1, 2년 사이에 실업이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실업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개인 차원에서도 이 실업을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앞으로는 5% 정도의 실업은 우리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 우리 사회가 안고 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처럼
3% 수준의 실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는 기업이 퇴출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게 나가고 줄이는 것만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봤는데 나가고 줄이면서 다른 부분에서 새롭게 생기고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관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그 신규 창업, 여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을 짚어봤는데요. 그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여유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해에는 이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인들과 국내 전문가, 외국 전문가로 나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듯이 서서히 상승한다는 그런 답변들이 일반인들의 경우 70%, 국내 전문가는 60%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희망,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된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외국인 전문가들은 서서히 상승한다가 36%, 그리고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다가 30%,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가 35%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또 외국 전문가에게는 이게 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해고 부동산 경기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정광영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보도들을 요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98년도에는 그 아파트 공급이 25만 가구 정도로 줄었는데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큰 그 올라가는 폭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간다 하고 그래서 그 이 공급이 내년도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파트 금액이 좀 올라간다는 그 희망 가치가 있었는데 실제 금년에 보면은 50만 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이렇게 폭등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금년 제일 큰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이 그린벨트 해제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금년 이 그린벨트가 전국의 그 땅 면적으로 보면 약 5.4% 정도가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적에 지금 현재 약 30% 정도가 풀어지지 않는가 이런 예상을 한다 그러면요. 토지가 상당히 많은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풀어지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그 땅값이 올라갈 수뿐이 없는 현상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인근에 있는 기존에 있는 토지값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수뿐이 없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외에도 그 부실채권, 부실자산 정리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성업공사에서 약 33조 5천억 정도의 자금 갖고 사들이는 게 금년에 또 물건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물건이 나오는 결국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은 크게 올라가는 상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97년하고 98년도에 그 공실률 대비를 보면요. 97년 말에는 공실률이 8.7%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98년 말 12.5%로 증가가 됐거든요. 실제 이거는 이제 수치적인 게 조금 더 봐야 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되고요. 또 빌딩 공실률도 97년 말에는 약 8%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98년 말에는 20% 정도로 이 공실률이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다. 그 사해에 공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주택이거나 토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축약해드린다 그러면요. 이 거래가 된다는 상황하고 오른다는 상태가 좀 틀립니다. 물론 거래가 되면 이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만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상당히 싼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래에 자금 분명히 들어갑니다. 대신 올라가진 않을 수 있는 게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이게
작년에 올라간 금액으로 거래되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거래된 게 조정이 된 금액에서 네. 거래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 상향권, 그 내려간 금액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약간 안정권은 좀 들어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김광두 교수님, 이제 뭐 실업의 물결이 높아지고 그래서 개인 창업으로 활로를 모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 이자가 싸지니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증시도 가보고 부동산 시장에도 가보는데 지금 전망들을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꼭 장밋빛 그 전망만은 아닙니다. 증시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렇다면 그 투자 마인드에도 어떤 다시 기본적인 재점검. 아까 부동산 전문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 뭐 이런 마인드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이제 잊으면 안 될 것이 우리가 97년 말에 IMF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에 10,000불 정도의 소득에 갈려다가 1인당 98년에 6,500불 정도로 떨어졌고 당분간은 6,500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아직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겪는 그런 경제 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겪었던 높은 수익률을 증권이나 또는 토지나 부동산에서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떼돈을 벌려는 그런 마음은 이제는 바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떼돈을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잘못하면은 모든 것을 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달라. 시중 금리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 괜찮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이 성업공사가 지난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올 초부터 이 공매를 통해서 팔기로 함에 따라 공매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공매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공매란 게 상당히 낯선 말이거든요. 생소한데 우선 이 공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매는 그 은행이나 공공기관,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부동산을 성업공사가 의뢰받아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매의 종류는 압류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새로 나온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인수한 자금으로 산 유입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공매 물건 중에서도 유입부동산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유입부동산이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요. 네. 이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유입부동산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인수한 그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성업공사가 일단 명도 책임을 집니다. 네. 그래서 성업공사가 명도 책임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하자가 크게 없고 일반인들이 쉽게 사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가격이 기존의 한 30-40% 정도 시가보다 상당히 많이 쌉니다. 이거는 애초에 살 때 3번, 4번 정도 유찰된 거를 샀기 때문에 감정가의 30-40%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번에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그 유입자산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종류도 아파트나 상가, 빌딩, 공장 등 주택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 성업공사가 명도 책임을 한다는 게 결국 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그렇죠. 그런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법률적인 하자도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들이 별도로 그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매가 참 경매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경매하고 공매하고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이제 본인이 들어갔다가 그 계약을 했다가도 못 살 수도 있는 취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공매는 그 명도 책임이 사업공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경매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그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금 납부하는 것도 이 공매는 할부가 최장 5년까지 할부 가능합니다. 근데 경매는 일시불로 다 지불을 해야지 그 물건을 내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매는 할부 기간 동안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본인이 샀다가 능력이 없으면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경매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도 이미 그 전부 다 말소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공매는 그렇게 큰 권리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큰 필요가 없고요. 경매는 꼭 필히 현장 확인해 가지고서 아주 복잡한 그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 공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각이 되는 건가요? 일반 그 경매상하고 지금 또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공매는 상업공사가 일단 인수한 상태의 그 물건을 일간지에 2주일 전에 그 공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상업공사의 본 지점에서 공매를 실시하는데요. 일반 경매같이 그 최고 입찰가 최고로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네. 근데 낙찰돼서 여기서 유찰이 돼버리면은 재공매 준비 전까지는 수의계약이 먼저 그 공매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여기서 본인이 낙찰되지 않으면 바로 현장에서 그 자신이 낸 응찰 금액 1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매 물건이 아까 지금 뭐 부동산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글쎄요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좀 대형 물건이 주종을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작년까지 보면은 뭐 일반 그 은행이라든지 기업체의 큰 부동산만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작년 그 퇴치은행이라든지 일반 그 부도난 기업에서 나오는 게 일반 점포서부터 시작해갖고서 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다음에 소규모 빌딩 토지, 공장, 전반적인 부동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전보다는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좀 쉽게 된 부동산 상품이라고 봅니다. 예, 다양하다고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작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공매 최대의 장점은 그 예. 할부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 정도만 내고서 최장 5년까지 6개월 균등 분할을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을 안 들여 살 수가 있고요. 네. 또 현금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증권을 갖다 줘도 살 수가 있고요. 또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받아도 본인이 살 수가 있고요. 적금증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고요. 자금이 또 부족하면 임대 공매로 지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1년 계약 단위로 그 임대로 나가는 월세를 내는 월세죠. 거죠. 예. 상당히 싸죠. 예. 하여튼 이런 그 공매가 의외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공매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또 이용해서 또 쉽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3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7,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자재비와 조합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가격은 1,5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옵션 15% 가셨을 때는 8,975만 원이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 조합비 500만 원과 포함해서 총 9,475만 원입니다. 이런 분양 가격도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 계약서에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바뀌거나 물가가 상승할 경우 공사비가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분양 받으려고 했을 때 나중에 입주 시점에서 공사 대금이 상당히 추가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조합 아파트는 조합 내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합주택은 보통 건설업체하고 같이 사업주체를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그 추가 부담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청약 요건이 무주택 가구주로 완화되면서 새로 설립된 주택조합은 전국에 100여 개를 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분양회사와 분양가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영기선입니다. 네, 아파트 관련 정보 또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등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1가구 1주택인 재건축 조합원 등이 철거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 현재 철거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비록 권리지만은 양도 철거일 현재 3년을 보유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4만 가구와 재개발 조합원 2만 가구 등 6만 가구 이상이 입주권 양도에 따른 세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라도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은 신규 취득으로 간주돼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의 30%에서 최고 50%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된 데다 이번 양도세 면제 조처로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게 돼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늘려 실시됐습니다. 공매 절차와 매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립니다. 공매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미처 설명회장을 못 들어간 사람들은 투자 상담실을 찾아 궁금증을 풀거나 주의 깊게 매물들을 살펴봅니다. 공매 물건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요. 그 현장을 꼭 확인해서 그 물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매 가격을 써낼 때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은 높은 가격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내전 가격을 정한 다음에 공매에 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공매에 대한 이런 과열 양상은 급매물 가격보다 값이 싼 데다 금리 인하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으로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공사는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6시 3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집값의 20-30%만 갖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판 미국식 부동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굉장히 그 용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미국식 부동산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수혜자가 한 20%에서 30% 정도의 금액만 내면요. 바로 은행에서 돈을 20-30년 정도를 나머지 금액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금융기관에서 그 주택 자금을 가진 상태를요. 그 저당권을 가지고서 그걸 다시 주택 그 중개 회사한테 그 다시 돈을 받습니다. 팔아가지고서요. 그럼 그 중개회사는 그걸 다시 일반 그 돈 있는 사람들에 팔아갖고 다시 그 돈을 주택 금액으로 이렇게 돌리는 돈을 상당히 좀 쉽게 그 회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택 자금을 장기 20년, 30년 이상을 싸게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계속 될 수가 있는 제도죠. 그러면 부동산 장기 할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야말로 정말 내 집 마련 꿈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그렇죠. 언제 실시가 되나요? 예, 이게 이미 작년 말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중에 그 정부에서 출자한 그 한국주택 저당 주식회사가 이번에 발족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일반 그 회사, 증권회사라든지 주택 할부 금융들이 연합해가지고서 또 이런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를 상반기 내에 같이 출범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 저당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회사들이 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일반 민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제도대로 한다면은 이 전세금보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 집 없는 서름을 톡톡히 겪고 있는 도시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주택 임대 수요자가 한 60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이분들이 보통 그 주택 금액의 40%에서 한 60% 정도의 그 자금을 내고서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주택 할부 금융을 활용하면은 일반인들이 내 집 마련 탈출하는 그 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보죠. 600만이라 그러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거의 절반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요즘에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 늪을 겪고 있잖아요. 네. 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건설 경기가 수요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건설 경기가 바로 그 좋아질 수뿐이 없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실업자 해소도 되고 또 주택 건설에 관련된 제반 그 경기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금 침체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도 유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까 이 미국식 부동산 제도라고 소개를 얼핏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그 제도도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그 미국하고요, 말레이시아는 그 유동화 중개 기관을 갖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주택 자금의 50% 이상을 여기 유동화해서 돈을 대출해주고 있고요. 또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그 신탁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민주도기 때문에요. 크게 그 일반인들이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이 유동화 중개 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서 정부가 공신력을 조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게 당장 시행돼 가지고서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유동화 기간을 3년 내지 5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 1년도 채 안 되는 준비 기간에 또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조율을 하고 시행착오는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부에서 주도를 한다니까 조금 믿을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그 전세금 제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주택적인 또 부동산적인 관행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세계 유일하게 있는 전세 시장이 앞으로 붕괴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대신 주택 시장의 활성화는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조기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같이 주택값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없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요. 대신 부정적인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요. 이 전세 입자들이 다시 주택을 살려고 돈을 뺍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세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전세 금액이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된 전세 대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지금 상상 뜨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이 반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수위를 조절해 가지고서 한꺼번에 일시해 줄 수 있는 자금은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서 후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궁금한 점이 드는 게요. 이렇게 장기 할부라고 하니까 또 금리가 또 낮아야 또 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장기로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정도의 금리라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안정적으로 되는 그게 제일 첩경이라고 봅니다. 금리가 관건이겠네요. 요즘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금융 상품도 나오고 좀 그 부동산 요즘의 경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주세요. 이제 이전까지 부동산 살 때는 꼭 내 돈을 다 주고 사야 되겠다, 혼자 사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라 그러죠. 근데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는 시장도 이번 새로 생긴다 그러는데 여럿이 조금씩 내 가지고서 주식형으로 사 가지고서 그만큼을 따로 팔 수 있고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많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토지공사에서 토지 수익 채권이라는 상황도 한번 내놔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은 혼자 내 돈만 갖고 다 산다 이런 이제 마음은 좀 버리시고 같이 살 수 있고 부동산은 곧 금융이다. 유동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투자 계획을 잡으신다 그러면
좀 그 투자 수익도 재테크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IMF 체제 이후 월세 주택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이 지역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습니다. 월세를 찾는 사람은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층이 대부분입니다. IMF라서 좀 늘어났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0~70%는 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은행 금리보다 다소 높게 계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새로운 흐름인 월세주택은 대부분 10평 안팎의 방 한두 개짜리에서 소형 아파트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전세주택을 월세로 대체하는 임대사업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5,600명으로 1년 사이 28%나 늘었고 임대 가구 수도 30만 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는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 들어가는 세입자들도 회수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적게 내고 나머지를 월세를 내는 이런 경향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집값이 안정되면서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월세 임대주택 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째 계속되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최근 2주간 전셋값 동향을 보면 서울이 2.1%, 인천 1.8%, 부산 0.4%, 대구 0.7%, 대전이 1.4% 올랐으며 전국적으로는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절반으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이사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전셋값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설이 지나면서 오름세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목동과 분당, 평촌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강남과 일산 신도시는 한 달 전 시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은 신학기에 맞춰 한 달 전에 거의 이동이 마무리되어 전세 시세는 불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셋값이 IMF 이전에 80~90%까지 회복세를 보이자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만기가 돼도 이사를 가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없는 데다 실수요자도 크게 줄어 거래는 뜸한 편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3만 가구의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약 보합세나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여름 방학과 가을 이사철을 앞둔 7, 8월쯤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숙입니다. 노동부는 집값은 팔려고 내놓은 호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의 한 조합 아파트 현장에서 청약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 아파트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숨은 복병은 없는지 그 허와 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영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조합 아파트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조합 아파트는요, 재개발 조합 아파트, 재건축 조합 아파트, 또 주택 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에 주택이나 그 아파트를 살고 계신 분이 하는 거고, 이 주택 조합이라는 것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그 해당 지역의 시군구에 있는 그 직장이라든지 그러면 직장주택조합, 또 지역 주민의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주택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서 조합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직접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조합 아파트입니다. 예, 요즘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그 좋지 않은 속에서도 유독 이 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라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작년 12월 달에 그 주택건설 촉진법을 완화를 시켰거든요. 이전에 그 주택조합, 조합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해당 지역에 1, 2년 이상 살고
또 1년 이상 무주택자였어야 됐는데요. 이번에는 주택 청약 당시 무주택자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아, 요건이 완화됐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또 대다수가 또 입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또 가격이 좀 싸다. 예. 또 지금같이 금리 인하가 되고 경기가 좋아진다니까는 앞으로 사가지고서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가 하는 기대 심리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 인기가 진짜 실로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합 아파트하고 일반 그 분양 아파트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비교한다 그러면요. 조합 아파트는 먼저 그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 소지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 책임과 모든 책임은 조합, 그러니까 결국 조합원이 책임을 지고요. 일반 아파트는 시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네.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합 아파트는 추가 비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는 추가 비용이 없이 확정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초기 부담이 그 조합 아파트는 내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1년 내에 60에서 70% 정도의 이 금액이 들어가고 일반 아파트는 계약금 20%, 그다음에 10%씩 쭉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적습니다. 예. 아까 그 조합 아파트가 인기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값이 좀 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값이 싸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IMF 상황이기 때문에요. 땅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20, 30% 정도의 땅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땅 구입비가 적고요. 그리고 시공업체가 이 일반 분양 아파트는 다 금융 비단까지 앉는데 조합원들이 전부 다 그 땅을 사기 때문에 그 금융 부담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고요. 또 땅 사는 기간이 일반 그 아파트는 1, 2년, 적어도 1년에서 2, 3년 정도 걸리는데 조합 아파트는 바로 사고서 몇 달 내에 땅을 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금융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합 아파트는 이주비나 추가 비용 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나대지나 공장토에 그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이런 이주비나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쌀 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조합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단점도 좀 짚어주시죠, 그럼. 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는 분양 보증, 이 조합 아파트는 분양 보증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그 조합원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돈을 다 뜯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합 탈퇴가 쉽지 않다. 조합원들끼리 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내가 탈퇴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조합원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 조합원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대다수 단지가 소규모 단지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조합의 단점으로 볼 수 있죠. 환금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요, 그 일반인들이 조합 아파트에 투자할 때 뭐라 그럴까 유의할 사항 또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조합 아파트는 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변 아파트 금액보다 20% 이상, 적어도 30% 정도는 싸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조합원 가입률을 봐야 됩니다. 이 조합원이 전부 가입이 돼야지 착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완료 그 가입률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 용지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 대행사나 시공사의 신뢰성 여부를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입지 여건, 주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입지 여건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가지고서 조합 아파트는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지진 않습니다.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 같고요. 또 이 점검할 사항들 꼼꼼히 따져 보셔서 그 조합 아파트에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